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신경외과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난 신경과도 알고, 정신건강의학과도 알고, 정형외과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경과는 내과계에서 분과가 된 겁니다. 약물 치료에 특화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좀 희귀한 질환들을 좀 더 다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외과는 외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뇌, 신경계를 다루는 수술하는 의사들, 그리고 수술도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고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고, 또 비슷한 뇌를 다루는 다른 과 중에서 신경정신과, 정신과 여러 명칭이 있는데 공식 명칭은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그런 질환들을 주로 다루는 전문 과목입니다. 또 정형외과하고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는 뼈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 수술을 할 때도 뼈의 배열이라든지 뼈를 어떻게 고정할 건가 이런 데 훨씬 관심이 많고,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추신경을 어떻게 하면 더 기능을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초점이 조금 다른 그런 과목입니다. 신경외과에서도 여러 분과, 자기 세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저처럼 개인 의원 혼자서 여러 신경외과 질환을 다 보는 의사들한테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척추 질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또 세부 전공이 원래 뇌수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뇌 관련 환자들도 많이 오죠.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치매 증상으로 많이 오시죠. 그런데 사실은 신경외과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뇌에서 척수신경까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말초신경으로 손끝 발끝까지 다 뻗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확실한 건 신경외과 의사들은 자기 가족은 신경외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요즘은 각 과목 간에 공유가 워낙 잘 돼서 크게 구분하지 않는 면이 많은데, 예전에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현미경 보고 척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형외과는 현미경을 안 보거나 또 현미경 대신에 루페라고 해서 확대경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경외과 의사들은 뇌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척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현미경이라는 도구에 아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예전에는 잘 안 썼죠. 근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척추 측만증, 뼈를 고정하고 배열을 잘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디스크가 신경을 싹 눌렀어요. 이 신경을 제거해야 돼요. 내지는 척수에 종양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죽는 과정이 혈관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도 이과 출신이라 한자는 잘 모르지만 한자를 보면 졸중이라는 환자가 갑자기 뭔가를 마친다. 사실 뇌졸중이라는 말보다 뇌졸증이라는 말이 더 많이 퍼져 있을 정도로 많이 혼동스러운데요.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 채용돼서 뇌졸증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뇌졸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증이 아니라 중입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사실 가운데라는 뜻보다는 마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 이게 영어하고도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근데 예전에 스트로크의 어원을 보면 stroke of God's hand, 신의 손으로 치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왜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 서양 사람들이 뭔가 신이 개입을 해서 쳤다, 이런 식으로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불렀는데, CT나 MRI 같은 진단 장비가 개발이 잘 되고 나서는 정확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확실히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많이 부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뇌경색이 많은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압약, 고혈압을 잘 조절하는 약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출혈에서 1등 차지하는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에 있는 조그만 혈관들이 터지면서 생기거든요. 근데 그 출혈이 엄청 많았는데 혈압약이 워낙 좋아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급격히 줄었죠. 반대로 서양식으로 시기가 변하면서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뇌경색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뭐가 중하냐? 그거는 뇌출혈이다,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부위의 뇌기능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FAST라 그래서 앞글자를 영어 앞글자를 따서 뭔가 만들어 놨는데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얼굴에 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뭔가 비대칭이다 이러면은 즉시 응급실 가야 되고요. A는 팔, arm입니다. 팔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되고요. 또 S는 speech,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면 응급실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는 time to act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 가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증상을 더 얘기하자면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평생 겪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너무 심한 어지러움이 다른 증상하고 동반돼서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즉시 응급실 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온몸에 힘이 없다 이런 특히 노인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뇌졸중은 아니고요.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한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에 다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다리에만, 때로는 팔에만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사지에 다 힘이 없다 이런 건 대부분은 뇌졸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이 빨리 와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뇌수술하는 전문의로서 활동을 할 때는 안타까운 게 119가 아침에 저랑 같이 출근을 해요. 밤에 증상이 생겼는데 밤새 놔뒀다가 아침에 발견돼서 심지어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좋아질 줄 알았지. 아들네 전화하면 바쁠까봐 그랬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좀이라도 의심되면 빨리 119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골든타임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골든타임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3시간 또는 4시간 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맥주사로 뇌에 있는 핏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3시간,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이야기는 예전 이야기고요. 요즘은 혈관 안으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혈관에 기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직접 핏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기계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3시간, 4시간 반이 지났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3시간이든 4시간 반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시라도 빨리 오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뇌졸중 증상을 보면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뇌졸중 증상이 그게 몇 분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괜찮네. 그리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증상 중에서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가 뇌혈관이 탁 막혔다가 말을 하게 하는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괜찮네 이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뇌혈관이 막혔다가 다행히 뚫렸나 보다. 다시 막히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과성이라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뇌허혈 뇌로 가는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증상들이 생겼다. 이런 상황인데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부르기 위해서 미니 뇌졸중이라는 말도 씁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다. 좋아지더라도 즉시 병원에 와서 진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용사인데 가위질을 하시다가 갑자기 툭 떨어뜨렸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무리했나? 이러면서 옆에 미용사한테 맡기고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다음 예약 환자한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완전히 마비가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셨던 얘기가 그때 잠시 좋아졌을 때 내가 응급실에 왔으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너무 안타깝죠. 그때 바로 오셨으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꼭 검사해야 되는 두통은 뭐냐? 극심한 두통.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이럴 때는 무조건 검사하셔야 됩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많이 겪는 사례 중에 하나가 러브호텔에서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관계, 보호자가 아닌데 보호자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 중에 발생한 그런 두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보통 뒷골 쪽에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뒤로 올라가는 혈관이 쭉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확신 가지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꼭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닝 헤데익,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경우는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숨 자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종양 같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경우는 검사해 보시는 게 좋고, 또 두통 이외에 뭔가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서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머리가 아프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머리가 아프면서 얼굴이 좀 마비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 보셔야죠. 골든타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응급실에 오자마자 골든타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해달라고 막 너무 서두르세요. 근데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가 실겨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정말 다른 걸 좀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도 속도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위험이 좀 덜하다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뇌출혈의 종류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여러 겹의 막 중에 지주막이라고 하는 공간 아래쪽에 피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원인은 대부분 혈관의 꽈리입니다.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어느 날 빵 터지는 건데요. 이 출혈은 출혈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재출혈을 막는 겁니다. 다시 터지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피가 난 부분을 막는 치료가 있고요. 이걸 뇌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 현미경으로 보고 그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집게로 찝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의사들이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도 의료진한테 좀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수술을 하더라도 한밤중에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병원의 시스템이 대낮에 모든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 있을 때 하면 훨씬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수술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내에 해야 된다, 그런 강박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 언제 수술할지, 지금 현재 어떤 치료가 좋을지는 담당 의사한테 좀 맡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골든타임은 무조건 빨리 오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온 다음에는 병원의 방침을 따르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보고 이게 아주 급하면 보호자들이 그렇게 막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더 바쁩니다. 빨리 하자고. 그러니까 응급실까지는 빨리 오되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시는 게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이 결코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한 잔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일종의 뇌를 마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낮에 들어보면 이불킥 할 만한 좀 부끄러운 얘기들도 막 하고, 평소에 못했던 얘기들을 막 과감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해지기도 하고,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뇌가 마취가 돼서 그런 겁니다.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술을 더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뇌 전체가 마비가 되면서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절대 과음하시면 안 되고 자주 마셔도 안 되고요. 술이 들어가면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독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 마시고 나서 이게 해독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1시간 버티고 또 한 잔 마시고 1시간 버티고,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누가 술을 마시겠어요, 그죠? 술을 평생 계속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검사를 해보면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과 내지는 뭐 적게 마셨던 사람과 아주 많이 마셨던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뇌가 녹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뇌가 나이 들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이 생겨 있고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 절주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게 더 좋고요. 물론 술이 가져오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본인들 판단이지만 의사에게 술이 좋냐고 물어보면 절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펜타닐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로 흔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진통 효과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걸로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한테 처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단기간 쓰고 가능하면 저용량을 써서 중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내시경하면 프로포폴을 조금씩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뇌혈관 내 시술, 뇌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혈관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혈관안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시술, 그건 아주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마취과 선생이 거리가 있어서 저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다. 그러면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프로포폴로 살짝 수면 마취를 해놓고 시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포폴을 덜 쓰면 환자가 막 움직이고 마취가 제대로 안 되고, 프로포폴을 조금 더 쓰게 되면 잘못하면 환자가 숨을 안 쉽니다. 호흡 중추까지도 마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서 용량을 잘 조절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에 빠져서 프로포폴을 자꾸 맞으러 다닌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다가는 푹 잘 자고 일어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면 그걸 막 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없던 시절에는 환자들이 훨씬 고통스럽거나 내지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마취할 때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취하되 우리 사회가 프로포폴이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워낙 무분별하다, 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극히 일부 병원의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 간호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의 행정 파트,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 마약성 진통제를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마약을 꼭 금고안에 보고하고 장부도 열심히 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저같이 개인 의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 자체를 병원에 들여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신경 쓸 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방도 하지 않고 병원 내에 비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도파민 분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는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약 이외의 다른 걸로도 도파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막 한 골 한 골을 넣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고 즐겁겠어요? 내가 뭐 골프를 쳐요. 근데 홀인원을 했어요. 그 기쁨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입시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몇 년간 준비하다가 합격을 했어요. 그때의 그 쾌감, 도파민 분비는 엄청납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이 그런 엄청난 희열보다도 더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얻는 그런 쾌감들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단 한 번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치매라는 것은
콕 찍어서 이 한 가지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지기능,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다 묶어서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그 치매 원인이 뇌를 다쳐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가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성 치매,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치매도 있을 거고요. 제일 흔한 건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치매라는 큰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는 그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해서 낫는 치매도 있습니다. 수두증 같은 경우는 치매 증상에 포함이 되는데 뇌에 물이 많이 차서 생기는 병인데 물기를 뱃속이나 몸의 다른 부분으로 돌려주는 수술을 하면 치매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제일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건 뭐냐면 베타 아멜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뭉쳐지면서 그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약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런 독성 단백질 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기억력에 관련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기억력을 조금 도와주는 형태로 갔고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뇌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조금 도와주고 천천히 진행되도록 억제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뇌과학자들이 이 방법 이외에 좀 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요.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치매는 치료가 안 될 것 같다. 치매 근본적인 치료약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한테 쓰는 약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되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점점점 쪼그라드는 게 실제로 뇌 영상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기억 자체가 해마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니까 블랙아웃이 잦아지면 알코올성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절주, 금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뇌가 언제 쉬겠어요? 잘 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어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팔다리는 이렇게 쉬고 있지만 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뇌는 언제 쉬느냐? 잘 때 쉽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100% 쉬지는 못하죠.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날 일어났던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밤사이에 저장을 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낮 시간에 생겼던 노폐물들,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밤 동안에 뇌 밖으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노폐물 처리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장기 기억 저장이 안 되고요. 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것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잠 못 자면 일단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점점점 오래 걸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을 지키려면 잘 자야 되고 잘 자려면 수면의 질이 중요하죠. 수면 시간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잘 자줘야 되는데 그게 딱 잘라서 몇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다 평생을 그러면 내가 밤에 꼭 해야 될 숙제들을 그만큼 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자더라도 뭐 심혈관계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긴다. 너무 많이 자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연구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밤에 잘 수 있도록 하려면 낮밤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불을 꺼서 밤이라는 걸 내 몸이 저절로 인식하게끔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물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잠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는 운동과 관련된 피로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충분히 쌓이면 졸리게 됩니다. 커피가 그런 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확 깨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잠을 잘 자려면 아주 간단해요. 낮에 땀 흘리면서 운동해서 아데노신을 채운 다음에 저녁에는 불 끄고 졸리게 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게 몇 날 며칠 오래 축적이 되면 내 몸이 잘 잘 수 있는 몸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밤새 자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물을 안 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몸속에 가지고 있던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쥐어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물 한 컵 딱 마셔주면 온몸에 물이 쫙 퍼지면서 다시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세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원료가 물인데 그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참 여기저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너희들 돌팔이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셔서 문제되는 분들보다는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문제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하루에 유지되려면 뭐 1.5리터 대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물 자체를 요 조그만 생수통 하나 뭐 300cc, 500cc조차도 안 마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갈증 중추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게 되면 하루에 너무 물 마시는 양이 적고 실제로 그래서 환자들을 피검사, 혈액검사를 해보면 소견에서 탈수로 나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물어보면 생각해보니까 물 별로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cc도 안 마시는 것 같은데 물 따로 마시는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마시더라도 결국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병적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5리터씩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체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생겨서 밸런스가 깨집니다. 몸 안에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정 질병을 가지신 분들, 대표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간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돼서 간경화까지 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르지 마시고 주治医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마실 물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즘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욕 많이 듣고 있어요.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들이 여기저기 통해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진료 현장에서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소위 말빨이 안 통해요. 말빨이 안 먹혀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초록색 창에서 했던 얘기들을 더 믿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보통 동네 의원에서 계시는 원장님들보다 보통은 전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좋은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만 조금 돌려보면 여기저기 각과 전문의들이 다 의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조그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물에 기계만 다 갖춰서 넣어주면 오늘 당장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전문가들 말을 잘 듣고 건강 관리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자기가 챙기는 거고, 운동해야 되고, 생활 습관 잘 길러야 되고, 적당히 잘 먹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아주 완벽한 건강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